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있는 수사 통보 조항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역시 공수처 비판을 이어갔고 4+1 협의체는 검찰 등을 향해 억지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감청 혐의로 기소된 옛 기무사 간부들이 국회를 속여 감청 장비 예산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국방장관 최측근은 물론 민간인이 감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퇴임 2달 만에 재직 당시 산하지청이 수사한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담당 검사들까지 만났습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1,725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깼습니다. K-팝뿐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화장품 등 다양한 한류의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이 심사가 얼마 동안이나 진행이 됐죠?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꽤 긴 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간 걸로 보이는데요. 조 전 수석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이 발표한 짧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출석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조 전 수석 지지자들과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조 전 수석이 있는 구치소 인근에서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수석 영장에 적시된 혐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이 직권 남용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 같은 비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 전 수석 측이 오늘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국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이 4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올라온 3가지 처리 방침 중 소속기관인 금융위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금융위 통보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고 유 씨가 사표 처리된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청와대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네, 앞서 법원 앞에 집결한 시민들의 집회 또 시끄러운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안별로 의견이 갈리고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작은 조 전 수석의 가족에 대한 수사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그 본인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지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 꽤 오래 걸린 거죠? 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최근에도 중요 사건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좀 특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과거에는 적용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걸 명확히 밝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령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입증이 쉽습니다. 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조 전 수석의 경우를 보면요. 일단 조 전 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또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지도 입증돼야 합니다. 네. 그럼 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경우 어떤 게 있었죠? 네, 예를 들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인데요. 네.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고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기각된 사례는요?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직권남용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만큼 검찰이 조 전 수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도 나왔죠. 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권 또 청와대도 이 검찰과 대척점에 서왔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 과정으로만 이 사안을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고비마다 입장을 내왔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이 구속된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의 도덕성에는 큰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당연히 커지겠죠. 가뜩이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징성을 가졌다 할 수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검찰의 수사 정당성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구속이 유죄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검찰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이거고요. 네, 물론입니다. 이 영장 심사는 유죄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는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 최종 죄를 가리게 됩니다. 네, 이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수정안에 갑자기 들어간 이 조항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대검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건데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각각 역할을 하면 되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건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하거나 반대로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여권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비리를 검찰에 직접 수사해서 빼자고 주장했었다며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그러면 기존 검찰에서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지 왜 검찰이 그런 입장을 내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잉 수사나 수사 문개기는 검찰의 구습이 아니냐는 날선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일부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잘 반영해줄 매체를 선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검찰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만일 이 공수처법안이 현 상태대로 지금 통과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진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네, 반면에 이번 법안을 마련한 4+1 협의체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을 없애는 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이 될 거라면서 검찰은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오늘 상무위원회 발언 들어보시죠. 공수처 설치 법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수사 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일사부재리 원칙, 그리고 중복 수사 금지, 이중 수사 금지의 원칙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2중, 3중으로 사건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에 있어서 법 적용의 원칙에 근거하고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이 선거법을 놓고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맞서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락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고성으로 시작한 무제한 토론, 결국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초 오늘 선거법 처리가 유력했는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의장단의 체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충분히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께서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당은 꼼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선거법 표결을 하고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철회된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처리 초읽기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꼼수엔 묘수라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 방어막을 만들자는 보수통합 메시지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황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온 홍준표 전 대표도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렇게 내일 선거법이 처리될 것 같지만 국회엔 아직 통과를 기다리는 안건이 249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법안도 들어있죠. 다행히 여야가 이들 법안 처리를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걸로 보이는데 내일 통과 여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계속 처리가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지목한 건 바로 DNA였습니다.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하지만 내년부턴 DNA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로 관련 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올해 말까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해가 바뀌면 이병 대란이 오거나 세금 신고,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법안은 모두 6건, 이 중 3건이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철회됐습니다. 헌법 불합치가 4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도 20건입니다. 당장 쌀 목표 가격을 못 정해 직불금 1,100억여 원의 농가 지급이 미뤄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할 2조 원도 묶였습니다. 세입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 살림에 쓸 돈을 걷지도 못합니다. 헌법 불합치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여야는 일단 내일 선거법 표결 이후 처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 회기 등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어 이들 법안이 내일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던 중에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깜짝 놀라는 이 장면. 그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에 일본 측이 기자단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회담장이 어수선해졌고 대통령의 발언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 정상회담 중에 상대국 정상의 말을 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서 경위를 더 파악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이 불법 감청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이들이 가짜 사업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까지 감청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장비의 성능을 시험한다면서 감청한 게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광대역 통신보안활동 장비 사업이 출범한 건 2011년경. 2013년엔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구성됐고 같은 해 5월 디지털 전파 분석 장비로 사업명이 다시 바뀝니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감청 관련 사업입니다. 내부 결제 서류에는 노출 시 정치권에서 이슈화될 소지 다분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름을 바꿔 통제를 피한 겁니다. 국회를 속여 4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따낸 뒤 감청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감청 설비 제조에 필요한 정부 인가도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감청 장비는 모두 7대,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3대, 대전 계룡대의 3대, 백령도에 1대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장비는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가동됐는데 검찰이 확인한 감청 내역만 28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국방부 보좌관실과 수행부관 등 국방장관 최측근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에게까지 광범위한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중령이었던 이모 예비역 대령 등이 장비의 성능 검사를 명목으로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가 개편하면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당시 감청 설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가동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청으로 수집된 자료가 누구에게 건네지고 활용됐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올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죠. 5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에 많은 고위직 검사들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요. 이때 개업한 한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재직 당시 산하지청이 수사했던 사기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는 제보가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과연 사실일지, 사실이면 문제는 없는 건지 끈질긴 K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설명회. 한 번 더 검증을 거쳤기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맥도 거론하며 안전한 투자 처임을 강조합니다. 저희의 사업 변호사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인데 하지만 신고된 피해자만 191명, 확인된 피해액만 56억이 넘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였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업체 서버가 소재한 안동지청의 지휘로 경찰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은 상급 기관인 대구지검에도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 수사 담당자는 KBS에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대구지검장에게 3차례나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동지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수사에 대해서 좀 더 대구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포괄적으로 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인 7월 초, 안동지청은 전현직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도했던 마음도 잠시뿐.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받았던 지검장이 퇴임 2달 만에 주범 신모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명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 당사자가 이 변호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지 않은 다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 씨가 구속될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박윤혜 전 검사장이 신 씨의 변호인이 된 겁니다. 박 전 지검장은 신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안동지청에 내려가 사건 담당 검사들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를 맡은 박윤혜 전 지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은 이곳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을 찾았지만 박 전 지검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최근에 안동지청에 찾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박윤혜 변호사님이. 그게 적절하신 건지.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호사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사건을 보고받긴 했지만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검사가 퇴직하면 1년 동안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지청 사건의 경우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장이 산하지청장에 대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 윤리로 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고스란히 전관 변호사 비용에 쓰이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사기 편취로 번 돈이 어떻게 그게 정관 예우의 그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법조인의 전관 예우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법과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법조인의 양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끈질긴 K 문예슬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 사이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내일 결론이 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4년 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며 10억 엔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합의인데 합의 조건에 우리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합의 직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까지 보이자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 3월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의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며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만 살피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3년 9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내일 오후 위헌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납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오늘로 열흘이 됐습니다. 서울 매매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셋값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입주를 앞둔 아파트입니다. 지난 24일 재개발조합이 보유 물량을 경매로 내놨는데 금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5억 원 미만은 대부분 바로 팔려나갔지만 15억이 넘는 건 유찰됐습니다. 15억 이상 되는 물건들은 대출이 전면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거래가 좀 적게 되지 않을까. 매매 시장의 주춤한 움직임은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10주 만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4구 상승폭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고가일수록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국 전셋값이 0.13%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과 양천구는 0.5% 이상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시장 관망세 속에 전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학군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한국감정원 주간조사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전국 8천여 가구 표본조사로 조사일도 이틀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짜 기준인 KB 국민은행의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조사는 0.19%로 지난주 0.2%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간조사만으로 부동산 대책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종부세법이나 다른 세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전셋값이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낸 세금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현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0대 직장인 주효진 씨는 2달 전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라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주 씨는 쓴 돈의 2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인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돌려받더라고요. 만일에 대비해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 공연비와 합쳐 100만 원까지는 추가 공제됩니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았는데 올해부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면적 기준이 사라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범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명에 최소 15만 원씩 해주던 세액공제가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액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 보험금도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1990년대 말 침체에 빠진 독일 폭스바겐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임금을 줄인 자회사 아우토 5천을 설립해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례를 모델로 국내에서도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임금을 줄여 투자를 유치하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수년에 걸쳐 지난한 협상을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국가산업단지 빅그린 산단에 들어섭니다. 2021년 상반기에 완공돼 소형 SUV를 연간 10만 대가량 생산할 계획이며 1000명을 직접 고용합니다. 해외 법인이 아닌 국내의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건 무려 23년 만이라 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12,000개 창출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공식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참석했습니다. 광주를 포함하여 이미 6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 중에 있어 내년에도 여러 곳에서 새로운 상생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노동계는 애초 약속했던 핵심 내용인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개선 방안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 노사 책임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질 때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 광주본부 측도 참석하지 않아 광주형 일자리는 미완의 출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KBS는 직장 내 괴롭힘과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연속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원들이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로 꼽는 이른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입수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소리와 말하는 순서까지 정해놓고 점수를 매기면서 친절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콜센터 상담원. 반갑습니다. 몸이 아파도 막무가내 고객이라도 친절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 콜센터의 고객 응대 매뉴얼입니다. 크게 5개 항목으로 쪼갠 뒤 다시 14개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깁니다. 리듬감 있고 상냥하게 인사하면 최고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통화가 연결되고 3초 안에 인사하지 않으면 0점. 말이 빨라 정중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앞, 뒤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0점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거 2개를 바꿨다라고 사람이 일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로봇가 일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콜센터의 고객 응대 매뉴얼도 비슷합니다.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은 이 상담사. 2번 이상 발음이 부정확했고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과 같은 습관적 표현을 5번 이상 썼다며 점수를 깎았습니다. 곳곳에 평가자인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질책은 물론 하나라도 더 들어보고 개선할 생각을 해라. 이거는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수당이 깎이니 상사에게 복종하며 고객에겐 감정 없는 친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랑 고객님 안녕하세요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신경을 쓰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불필요한 감정이 소모되고. 일부 콜센터에서 현실에 맞는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달라 요청했지만 개선 사례가 알려진 건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이틀 전 폭발 사고가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로자들이 마시는 물에 냉각수가 섞이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냉각수는 철판을 만드는 기계에 열을 식히는 공업용수인데 포스코 측은 냉각수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장실 세면대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받아보니 걸쭉합니다. 투명한 보통 물과는 달리 하얗게 보입니다. 이 물의 정체는 냉각수. 철판을 만드는 기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13일 이 냉각수가 마시는 물에 유입됐습니다. 정수장 밸브 점검 과정에서 냉각수가 생활용수로 흘러든 겁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마시지 말아야 하는 냉각수를 들이키며 이르렀습니다. 대한공양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기를 거친 물은 눈으로 잘 구분되지 않아 그대로 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물을 마신 직원들에게서 이상이 없었다며 물속의 전기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전도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분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에는 부식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냉각수에 화학물질이 들어가기는 가는데 철판에 뿌리는 건 아니고 기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물이 냉각수거든요. 그래서 부식 억제제가 들어갑니다. 오염된 물 유입 시간에 대해서도 포스코 측은 6시간이라고 한 반면 노동조합 측은 길게는 3일 동안 공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차례의 폭발과 정전 사고에 이어 먹는 물 오염까지 일어나자 주민과 노동자들은 시민단체와 정부가 주체가 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우리 관광산업 대외적인 여건만 따져보자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한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내려졌죠.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인 관광객도 2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걸까요? 이 중국 단체 관광 대신 개별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의 단체 전자비자를 도입했습니다. 한류 스타를 내세운 홍보 전략도 통했는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1725만 명 돌파 기념 외래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주인공은 인도네시아의 에코 프라세티오 씨 가족이었습니다. 에코 씨는 7박 8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Menyukai sejarah Korea, saya ingin ke istana-istana yang ada di Korea. Lalu anak saya juga fans berat K-pop dan saya sendiri sudah sangat tidak sabar makan Hanwoo beef. 고등학생인 딸은 요즘 푹 빠져 있는 K-pop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Suka aja, suka banget, suka karena budayanya bagus, terus habis itu narinya menarik, dance oke. 올해 들어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1,725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말이면 1,7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악재 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한 한류 덕분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화장품과 음식까지 다양한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I really like Korean makeup and skincare because it's giving like glowy and dewy looks. So I really like it and I prefer more than American brands. 또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해온 중국과 일본의 의존도는 줄이고 다른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애썼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유럽 등 골고루 관광객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미국인 방문객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국민시장 전체가 한류의 영향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내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등이 더해져 한국 방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도 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집회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다 덤벼도 나 못 이겨.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진실이 내 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중순 처음으로 경찰이 출석해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정확히 2주 만입니다. 전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딱 놓고 버스 위로 올라가야 돼. 버스를 하여튼 뛰어넘어야 되니까. 경찰은 당시 영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과격한 군중들, 선동되어 있는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청와대 진입을 막는 완충 역할을 우리가 해준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경찰의 폭력시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경찰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금지를 결정했지만 전 목사 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 이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2차례 반려됐죠. 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경찰이 어제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반려한 이후 3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고발된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4명입니다.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 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며 당시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만큼 당시 감찰 자료와 사건 기록을 확보해 고의 파쇄 의혹이 감찰 내용에 포함돼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는 1심과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학교장 부부가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을 폭로해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오늘 공익 제보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괴롭혔던 학교장 부부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실을 고발하는 학생들을 전화로 협박한 죄. 지난 2월 서울 공연예술고 졸업생들이 올린 이 고발 영상은 조회수 640만 회를 넘겼습니다. 가사에 등장하는 진실을 고발하는 학생은 이 학교 2학년 백민성 군. 백 군은 지난해 8월 교장이 부인인 행정실장의 부부 동반 동문회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공연을 시켰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학교 측은 백 군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졸업생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학교의 보복을 폭로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의 비리를 알린 백 군을 반부패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시 백군의 폭로로 교육청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백군이 폭로한 내용뿐 아니라 학교장의 지자체 보조금 부당 집행 사실도 확인했고 올해 1월 학교장 파면과 부인 행정실장의 해임을 재단 측에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지난 4월 퇴직했고 행정실장은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실장의 또 다른 가족도 함께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안 계셔가지고 공무상 지금 출장을 나가셔가지고요. 네. 실장님 계속 학교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서울 공연예술고는 K-팝 스타를 여럿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곳. 경찰은 지난 11월 퇴직한 교장과 부인 행정실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교장이 개입한 입시비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석 달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게 했더니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이 좋아졌고 키도 4cm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몸과 정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할머니들이 제자리 걷기를 하며 몸을 풉니다. 같은 손 같은 다리를 함께 내밀며 걷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한 발은 매트에, 나머지는 맨바닥에 올린 채 걷습니다. 발 사이사이 신경세포에다가 자극을 많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근력 운동.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여러 자세가 반복됩니다. 서울시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운동교실입니다. 하기 전에는 조금 좀 처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조금 업됐어요. 매주 2번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2주 만에 참가자 400여 명의 평균 키가 4cm 넘게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육량이 줄면서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는 다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럴 정도로. 심폐 기능은 물론 기억력과 언어 능력 같은 인지 능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보행 능력이 인지 능력과 관련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보행을 하면서 이제 시각 반응과 전정기관의 청력 같은 반응을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게 곧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끔. 올해 23개 기관에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수비를 잘해 현역 시절 별명이 진공청소기였던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김남일 전 코치가 성남의 새 사령탑에 취임했습니다. 2년 전 화제가 됐던 이른바 빠따 발언을 의식한 듯 이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버터 남일 궁금하시죠?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현역 시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인 지단을 꽁꽁 묶는 등 진공청소기로 불렸던 김남일. 성남의 지휘봉을 잡게 된 김남일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명문팀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팀이 된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K리그가 정적인 축구를 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면서 창의성을 갖춘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대표팀 코치 시절 카리스마가 넘치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빠따 코치로 불렸지만 마음 같았으면 좀 들어가서 이제는 버터처럼 부드러운 감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빠따가 아니라 버터로 하겠습니다. 버터 감독.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축구를 선사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K리그 감독이 된 한일 월드컵 동료들과의 지략 싸움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이 FC 서울입니다. 가장 내가 또 이기고 싶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남길 전임 감독은 제주의 지휘봉을 잡았고 설기현 전력 강화 실장은 경남의 새 사령탑이 돼 1부 리그 승격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2002년 K리그 붐을 이끌었던 황금 세대가 이제는 감독으로 2020 시즌 K리그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류현진과 김광현의 행선지가 확정된 가운데 두산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세 개 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한국 선수 중 홀로 남아있는 김재환. 김재환은 지난 2017년 오타니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끈 미국의 대형 에이전트사와 손잡고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김재환의 한국 에이전트 측은 메이저리그 복수의 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은 조금 부진했던 만큼 최근 4년간의 기록 등 누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여러 유형별 그리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추가로 보내줘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단인지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 구단들은 김재환의 스윙과 타격 포인트가 빅리그에서도 통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 2주도 남지 않은 포스팅 협상 기간에 연말 연시 연휴도 겹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스팅 금액 등 두산 구단이 제시한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은 김재환의 행보가 외국인 타자 페르난데스의 재계약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스팅 마감 시한인 1월 6일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정도. 김재환은 결과를 기다리며 차분히 개인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19년은) 한국 스포츠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순간도 많았는데요. 연초 불거진 스포츠 미투부터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평양 무관중 경기까지 김기범 기자가 짚었습니다. 새해 벽두 터진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적인 폭력과 성폭력 혐의. 피해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한국 체육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카르텔로 불린 체육계에서도 스포츠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은 제가 유독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선수 인권보다 금메달을 더 중시하던 구조적 병폐를 끊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것이며 정규 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이 개혁 권고하는 엘리트 체육계의 현실론과 충돌했습니다. 아직도 스포츠 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걸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가 한순간 짜증과 분노로 돌변합니다.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는 호날두 노쇼 사태라는 희대의 해프닝으로 한국 스포츠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say, Korea fans? Lovely fans, lovely. 텅 빈 관중석에 애처롭게 울려 퍼진 애국가. 선의의 경쟁은 없고 격투기를 방불케 한 거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2019년 10월 평양 무관중 경기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남북 스포츠 교류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2019년 한국 스포츠. 잊고 싶은 악몽들을 교훈 삼아 2020년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LG가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선수가 뽑혀 최고 인기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삼공사전에서는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KT의 허훈이 올스타 투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LG는 김시래 등 4명이나 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웃지 못했습니다. 종료 직전 정희재의 석점포와 김시래의 자유투를 묶어 64대 63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종료 1.4초 전 맥컬러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은 인삼공사가 LG를 상대로 한 점차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여자 프로농구에선 종료 직전 한채진의 결승골로 신한은행이 선두 우리은행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성탄절 빅매치가 열렸습니다. 르브론과 하든 등 대스타들이 팀 패배로 인해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왕년의 스타 피펜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Who do you see more of yourself and Jordan in these two duos? Paul George and Kawhi. AD and LeBron is able to do, not to take anything away from those two guys. Paul George and those guys can do both guys, and Kawhi in terms of getting other guys involved and making the team better. 피펜에게 낙점받지 못한 앤서니와 르브론, 레이커스 듀오가 먼저 기세를 올립니다. 앤서니의 돌파에 이어 르브론이 골 밑에서 힘자랑을 하고 팬서비스까지 선보입니다.
카와이 레너드의 석점포를 허용하자 이번엔 3점 슛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90대 90에서 균형을 깬 석점포를 포함해 잇따라 슛을 적중시킨 건 르브론이었지만 특유의 무표정으로 동점 3점포를 넣은 건 레너드였습니다. 여기서 애매한 판정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앤서니의 터치는 슛을 쏜 뒤였지만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109대 106 석점 뒤진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르브론. 공격권까지 바뀌며 패배를 당해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협력 수비로 제임스 하든의 실수를 유발합니다. 하든은 특유의 스텝백 3점을 성공하긴 했지만 평균 득점보다 10넉 점이나 적은 20넉 점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휴스턴은 톰슨과 커리의 응원을 받은 골든 스테이트에 12점 차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한편 팀 훈련에 합류한 커리는 예상보다 부상이 심각해 여전히 한 손으로만 슛을 던졌습니다. 현지에선 복귀 시점이 올스타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미국 대학 미식 축구 대회에서 쿼터백이 몸을 날려 터치다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몸을 날리려다 진짜 날아갔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말썽이던 미세먼지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찬바람 덕분인데요. 밤사이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아주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8도 이상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여전히 비나 눈이 일부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북부는 밤까지 최고 5cm, 호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0도 등으로 내륙과 산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크게 떨어져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